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설명들은 아까 이게 메인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퍼그밀은 장입을 기반으로 장입량이 많아지만 퍼그밀의 살수량이 높아지는 정도가 되고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도출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양이나 감소, 약간의 감소, 변화량 정도, 살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펠렛 사이즈가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변동을 더 주는 형태로. 왜냐하면 원료에 대한 배합이랑 앞에 있는 설비 쪽에서 얘가 섞이는 현상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완벽하게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웃풋 쪽에 해당하는 펠렛 사이즈를 통해서 그거를 오히려 도출을 해나자라는 관점으로 이 변화량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퍼그밀 단위든 펠레타이저 단위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전류치에 대한 부분은 얘가 펠레타이저를 갖다가 구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요 안에 내용물이 많아지거나 내용물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거밖에 없어요. 장입은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나가는 것도 일정하게 나가요. 자, 문제는 체류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각도나 혹은 RPM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기 안에 돌아가면서 체류가 얼마나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돌리는데 아무래도 더 부하가 많이 드는 거고 체류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부하량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체류 시간이 돼야 돼요. 펠렛이 알맞게 말리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 펠레타이저 전류치라는 부분은 여기 안에서 장애물들이 물과 함께 섞여가지고 얼마나 팬 안에서 돌 수 있는지에 대한 체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값으로서 사용합니다. 체류 시간이 너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아지거나 너무 높아지는 경우는 여기 안의 상황이 뭔가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즉각적으로 살수를 크게 줄이거나 크게 늘리는 형태로 동작을 시키는 구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금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장표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평균 대역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그마 단위로 변할 때마다 우리가 퍼그밀 살수량의 기본 베이스는 장입량 베이스인데 거기에 플러스 얼마만큼 증가를 할 것이냐 감소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지금 변화량을 조금씩 더 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스럽게도 자동 제어를 지금 현재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 저희가 처음에 발표했던 장표고요. 3일간의 결과로 우선은 최종 테스트를 했었을 때 정확성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사실 3일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죠. 요거는 그나마 저희가 교육용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최소한 오픈되지 않는 데이터를 고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건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퍼그밀 쪽이나 펠레타이저 쪽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 방향성으로 가도록 계속 드라이버를 걸고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퍼그밀 쪽에 대한 살수량 제어 쪽에 대한 테스트 로직이 계속 바뀌었던 이력들입니다. 다 테스트를 수행했던 기록들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서로 디스커션하고 저희 쪽에서도 발견하고 조업자 쪽에서 발견하고 이런 이상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 계신 조업자분들, 엔지니어 파트 쪽이나 그 다음에 조업자분들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계속 끌어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로직 하나하나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력들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테스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업자들하고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델 베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로직 베이스이기 때문에 경향성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가고 있어서 그 경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만 몇 번 확인하고 돌리고 하면 쉽게 경향성에 대한 기울기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확인이 돼요. 하지만 그런 기울기가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조업자분들을 설득하고 조업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첨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소 테스트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실제 결과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작년 아마 이 버전 10월달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허그멜 쪽은 최종적으로 13번까지 테스트를 했어요. 공식 테스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공식 테스트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업자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은 이게 문제가 목표 함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원료 성상에 따라서 목표나 함수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함수율이 됐을 때 가장 품질이 좋은지를 갖다가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표 함수를 고정을 하시고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거나 그런 목표 함수를 좀 높이고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은 목표 함수를 조금 낮추는. 그러니까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약간씩 조절하시죠. 거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이런 목표 함수율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기울기에 대한 민감한 부분 정도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오픈해가지고 조업자분들이 바꿔가면서 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손을 떠나서 어떻게 되면 방향성은 동일한 방향성을 향해서 가되 거기에 대한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목표나 함수라든지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 계신 조업자분들이 실제 모니터링 화면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실제 수정 작업을 하시면서 운전 조업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로직 베이스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변하지는 않는데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을 오픈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더 강건하게 현장에 있어서 좀 더 유용한 어떻게 보면 대응이 가능하게. 근데 그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워킹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여기에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관리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90% 정도 이상 제가 최근은 조사를 못했는데 작년 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 조업이 전체 조업의 90% 이상 되고 있고요. 펠렛 사이즈가 양품이 떨어지는 게 89%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현재 로직으로 워킹시켜서 해도 충분히 자동 제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내부 그쪽에 있는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자 이제 데이터가 한 방향성으로 쌓였으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모델 베이스로 제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다음 스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타이저타는 스마트 팩토리 저희 사례로서 소개를 드리는데 완성이 된 사례형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타이저 쪽에 대한 부분은 아까 봤던 전체 공정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전체 공정 중에서 전반에 해당하는 단위가 있고 후단 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종 제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크게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팔레타이저 쪽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충분히 적재가 된 후에 고도화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RHF 쪽에 대해서 최종 제품에 대한 성형 조건들에 대한 부분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렇고 현업에 계신 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약간 해피한 결과를 맺은 좀 잘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규모가 꽤 크죠. 한 단위가 적어도 거의 반년에서 1년 단위 정도는 소모가 됩니다. 최소. 저희가 요 팔레타이저 쪽에 대한 부분을 할 때 1년 반 정도 아마 걸렸을 거예요. 1년 반 정도. 실제 계약은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짧게 했는데 예, 실제로는 더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더 걸렸고요. RHF 따른 복잡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좀 더 기간을 길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갖는 한계가 있죠. 실제 조언이 있고, 그랬던 데이터만 가지고 실제 오감도 그 오감을 순간히 생각하자. 근데 그 오감을 데이터화 시켜주잖아요. 그래야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지금 질문 나온 것 중에 오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은 육감이라고도 하는데 오감적으로 측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데이터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저희들도 일부 활용했지만 팔레타이저 쪽에 CCTV를 달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운동 관련된 부분이에요. 설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됐든 모든 것은 정비적인 설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가동되는 데 되는 전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어떻게 결부를 시킬 수 있을 건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발이 답안지를 좀 줘야 돼요. 사발이 답안지를 줘야지만 이게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데이터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얘는 상태가 배드야.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대충 괜찮은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답지는 있어야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정답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 사항이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점점 계속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길게 그 팔레타이저 제어 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별거 내용은 없죠. 결국은 제어를 하는데 이건 모델 베이스로 간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형태는 로직 베이스인데 로직의 기본적인 형태 틀만 만들어졌다 정도라고 설명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에 있어서는 꽤 지금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례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 있는 사례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단계까지 밟아 나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소수 업체가 현재로서는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업체가 앞서서 주도를 하고 있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뒤에 따른 아마 이런 부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요 스마트 팩토리 요 사례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전부 다 관여를 했습니다. 물론 실무단에서 저희가 뭐 센서를 부착하고 PLC 쪽에 데이터를 갖다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다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핸들링해서 여러 업체들을 끼고 같이 작업을 해서 설비단에 센서를 필요한 경우는 붙이고요. 컨트롤러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바꾸고 제어단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슈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변경을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PLC 쪽에 대한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다 손을 봤습니다. 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O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 구축을 하는 체계가 따로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걸 바라보고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끌어와서 모델이 워킹되는 구조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 쪽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O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설비단 쪽에 있는 OPC 서버로 가서 거기서 PLC 쪽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비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설비라는 것은 퍼금이라고 플랫타이즈의 살수기라고 하면 되죠. 살수 컨트롤러 쪽에 그 값이 넘어가서 실제로 살수량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는 형태로 지금 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엔드단까지 다 어떻게 보면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던 저희 쪽 입장에서도 이 정도 단까지 프론트에서 엔드 모든 단까지 다 한 번씩 손을 보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석 업체들은 아마 여기 정도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셔가지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분석된 모델을 붙여가지고 뭐 어떤 특정 DB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쪽에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내주는 정도까지로 아마 주로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추후에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결국은 이걸 통해서 설비단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OPC 통신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건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PLC 쪽에 대한 부분도 개념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석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분석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알아두시고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피스 서버라는 부분이 다행히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랑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들을 통신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구조로 지금 워킹되는 걸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보고 얘네들이 대충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은 손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 수 있는 형태라고 아마 짐작이 돼요. 자, 흔히 말해서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주요 공정과 설비 및 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로직을 갖다가 워킹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페이스 대상이 DB가 될 거예요. DB를 대상으로 인아웃을 하는 형태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처럼 별도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고객 클라이언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서 구동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파트로 아마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게 EC- 서버라고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해당 모델을 구동하는 일련의 방법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게 흔히 알게 되는
여기 맨 위에 있는 EC방이랑 IMS 설치하면 저희 쪽에서는 IMS 설치하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석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테스트하고 그걸 탑재해서 구동하는 것이 일련의 통상적인 형태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장표를 두 개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련의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 프로그램 단에서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 있지만은 넓은 단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까지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게 끝이 아니다. 여기 있는 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부터 설비하고 통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담으로 PLC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셋 밸류가 간다 그래서 그 셋 밸류가 그대로 바로 재현되지는 않아요. PLC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반응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셋 밸류를 3으로 뒀을 때 PLC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컨트롤러 성격이 어떤 거냐, 하드웨어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응답 속도가 내가 3을 줬을 때 1초 이내에 응답하는 애가 있고요. 3까지 가는데 그게 2초에서 5초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드웨어마다 달라요. 응답 속도는. 왜냐하면 급작스러운 변동이 생겼을 때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운전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은 응답 속도가 길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시면 여러분들의 셋 밸류를 갖다가 제어값을 도출할 때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시간적으로 좀 텀을 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슈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깊죠. 우리는 데이터만 놓고 봐서 딱 했었을 때 이게 우리가 제어값을 딱 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딱딱 칼같이 맞춰가지고 값이 딱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매우 딥하게 들어가시면은 나중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어 파트 쪽 관련해서 제어 파트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 위주로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일반화된 형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됐던 부분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점을 둬서 지금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일반화된 사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단편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어느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향후 이런 사례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리고 저도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